응답하라 강남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서양미술사 차은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화로 만나는 키스 스캔들입니다. 너무나 놀라셨을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에 제가 주제로 잡은 걸 키스 스캔들로 했는데요. 이 키스하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예술가들의 상상력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미술사 안에서 주요한 테마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오늘의 강의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러한 주된 목적들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시대별로 다양한 그림들을 표현하고 있었는지가 오늘 예술가들 초점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와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키스 장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울로와 프란체스카라든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희극과 오페라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키스 장면들이 그림에 아주 재밌게 드러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근대 미술로 넘어오면서 예술가들의 중심에서 접근한 다양한 시각과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키스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께서 어려워하시는 이제 현대 미술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대와 성별을 초월하고 장르를 불문하면서 예술가들의 표현 양식이 키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과감하고 파격적인 모티브로 현대예술이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러한 예술들이 인성주의나 표현주의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한 르네 마그리티의 초현실주의적인 장면의 키스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놀랍고 그런 상상력을 추구했던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의 언어 중에 키스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화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놀랍도록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키스 장면들이요. 일단 세 개의 작품을 선정해 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프랑스와 부세, 헤라클레스와 온팔레라는 작품이고 두 번째는 장 레옹 제롬의 피그밀리온과 갈라테이아 그리고 프란츠 폰 스투크라는 스핑크스의 키스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각자의 이 전반적인 작품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키스하면 뭔가 욕정적이고 농후하면서 뭔가 간음적인 어떤 테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접근했을 때 약간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뭔가 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긴 한데 한번 스타일, 미술사에서의 양식의 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건 지금 프랑스와 부세의 헤라클레스와 온팔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리스 로마 미술을 통해서 봤을 때 누드화는 서양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낯설기도 하지만 익숙하시기 때문에 남녀가 벗고 있는 모습들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근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사에 가까운 어떤 장면들을 표현해내기 시작했던 것들은 사실은 16세기를 지나서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는 로코코 시대의 절정을 이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코코를 얘기하기 약간의 양식을 얘기하기 전에 바로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크 양식은 14세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 국가다라고 하는 루이 14세의 왕정 때 이루어진 왕정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모든 귀족들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체제와 시스템 안에서 미술 양식이 남성적이면서도 약간 근육질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능적이면서 세련된 양식들이 보여졌거든요. 근데 루이 14세가 돌아가신 이후에 루이 15세로 넘어오면서 로코코 미술로 발전하게 된 건 무엇이냐? 루이 14세가 너무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요. 자신만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미술 양식에 있어서. 그랬을 때 베르사유라는 궁전을 통해서 바로크 양식의 미술이 발전을 한 이후 루이 14세가 죽음과 동시에 특히 17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귀족들이 들어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이 베르사유가 아니라 파리로 입성하면서 무슨 이제 미술에서 중요한 요점이 생기냐면 귀족들이 자신의 집을
자유롭게 장식하고 싶어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 로코코 양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로코코 양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엄숙하고 위험적인 게 아니라 장식적이면서 화려하고 뭔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신화라는, 그 다음 역사라는 이야기로 말하자면 전환을 시켜서 자신의 집에 개인들이 소유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들로 변전하는데, 그때 가장 주요했던 로코코 시대의 대가가 바로 누구냐면 프랑스와 부시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와 오팔로의 어떤 그 신화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그 제우스가 바람을 펴서, 인간과 바람을 펴서 난 아들이 헤라클레스예요. 그러니까 헤라라는 자기 본부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헤라클레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헤라는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에게 3년간의 말하자면 어떤 그 징벌을 내리게 되는데, 그 징벌이 바로 뭐냐, 리디아에 살고 있는 옴팔레라는 아주 유명한 그 여왕의, 그러니까 말하는 노예로 들어가는데, 이 옴팔레가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현대 이야기를 얘기하면 굉장히 못됐죠. 못된 어떤 인성을 갖고 있어서 헤라클레스를 노예로서 취급하면서 굉장히 악덕한 행동을 했었는데, 이 프랑스와 부세가 이번에 이렇게 관능적이고 굉장히 장식적이면서 뭔가 화려하고 천사들도 보이시고 색깔도 농후하고 뭐 색채의 어떤 변화나 인체의 어떤 그 형태들이 굉장히 뛰어난 이 작품인데, 이때가 찰나적으로 노예로 다스리던 헤라클레스에게 반해서 첫날 밤을 보냈던 그 최초의 시점을 그림으로 잡아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로코코 양식 하나의 스타일의 어떤 양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헤라클레스와 옴펠로라는 여왕이 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최초로 드러내서 그걸 감정적으로 표현했던 그 로코코 양식이 드러난 작품이고요. 이건 장 레옹 제롬이라는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왜 또 신고전주의에 대한 어떤 미술사적인 양식을 통해서 키스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앞에 보여진 이미지와 두 번째 보여진 신고전주의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고전주의는 로코코 양식을 실어서 새로운 미술 양식으로 들어가게 된 하나의 화풍인데요. 그러니까 로코코 양식은 한 60년밖에 말하자면 미술사연에서 보여주고 영원히 사라졌다가 현대미술로 와서 이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지만, 이 신고전주의가 실현했던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아시잖아요. 1789년이 굉장히 프랑스에서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면 귀족주의에 반대한 시민계급이 발달하면서 이제 엉시앙 레짐에 대해서 반대 국부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귀족이나 찬란하고 뭐 장식적이고 약간 방탕하고 음탕한 로코코 미술을 반대 입장에서 다시 고전주의 양식으로 돌아갔을 때 중심에 있던 사람이 또 제롬인데요. 이 제롬의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데센력이 뛰어난 걸 보실 수 있어요. 거의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에 가까운 어떤 그런 구도 양식이고, 색상도 보시면 화려하거나 터치가 강한 것이 아니라 매끄러우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피그밀리온과 갈라테리아도 뭐냐면, 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신화, 그 다음에 종교화를 빗대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욕구나 욕망들을 표현했을 때, 이 피그밀리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그밀리온이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여인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현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여인상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각을 해서 그 조각을 했던 그 조각상에 사랑을 느껴서 최초로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우리가 첫 키스의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첫 키스의 느낌처럼 완전히 생명을 불어넣은 어떤 그 극적인 어떤 극치의 상황을 장 레옹 제롬이 표현하고 있고요.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활처럼 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큐피트가 활을 쏘고 있는 활의 형상처럼, 우리가 첫사랑의 첫 느낌의 첫 키스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어떤 감성을 몸의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그 갈라테리아의 인상이 조각상이 색상이 밑은 지금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직 생명의 입김이 불어넣어져서 열기를 띠기까지 어떤 변화를
장 레옹 제롬이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프란츠 폰 스투크가 스핑크스의 키스인데요. 이것도 신화, 스핑크스의 그 신화를 너무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은 선생님들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포와 두려움의 키스를 상징주의 작가의 어떤 패턴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피크스는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길목을 지키다가 수수께끼를 내서 만약에 수수께끼를 못 맞췄을 때 인간을 잡아먹는 어떤 요괴로 표현되는 전설의 신화에 나오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모습은 다리는 사자고 몸은 여자지만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남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외모 이전에 스피크스가 가지고 있는 마력에 빠져서 남자가 거부할 수 없는 그 극적인 장면을 상징주의 작가답게 너무 잘 표현해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빗대어서 표현한 키스의 장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파울로와 프란체스카, 로미오와 줄리엣인데요. 파울로와 프란체스카는 13세기의 이태리에서 실제적인 현실에 있었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던 커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로코코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냐면 현실의 인물들과 아니면 연극 속이나 소설 속에서 비춰졌던 인물들의 형상을 미술사의 주제로 이끌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가장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상향, 어쩌면 슬프고 애잔한 사랑을 표현하는 주제로서 파울로와 프란체스카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앵그르. 앵그르는 역시 신고전주의입니다. 신고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체의 형상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던 작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감성보다는 실제적인 어떤 사실들의 근거에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형성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파울로 프란체스카가 정말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짧게,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파울로하고 프란체스카라는 이 두 집안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앙숙의 집안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근데 그때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족과 귀족 사이에서 가문과 가문 사이에서 정략 결혼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들이 원했던 건 뭐냐? 정치적인 세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부를 확장하는 데 어떤 사용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때 파울로와 프란체스카의 가문이 정략적으로 누구를 결혼시키려고 했냐면 파울로하고 조반니랑 그 뒤에 있는 지금 그 노인처럼 음탕하게 숨어서 나오는 그 형인데요. 형을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프란체스가 집안을 거절할까봐 잘생긴 파울로를 데려내서 말하자면 지금은 연극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막상 프란체스카가 파울로 가문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실제적인 남편이 조반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놀라움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에 정략 결혼은 뭐냐면 파멸할 수가 없어요. 가문과 가문. 그래서 같이 살기는 살았지만 너무나 슬펐던 거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말하자면 남편과 가문을 위해서 참고 있었던 이 프란체스카가 파울로와 같이 이제 형수님을 어떻게 보면 형수님인데 형수님을 잘 보자는 그 사이에 형수님이 방 안에서 말하자면 책을 읽고 있었을 때 이 파울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키스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키스를 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은 바로 조반니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직전에 키스의 장면, 에로틱한 어떻게 보면 그 슬픈 사랑을 갖고 있는 게 파울로 프란체스코인데 앵그르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의 히스토리, 신고전주의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했던 거고요. 이 라파엘 전사 가브리엘라는 로젠티가 그린 건 바로 파울로와 프란체스카가 키스를 했을 때 어떤 그 감각적인 어떤 애정의 어떤 표현을 라파엘 전사의 화풍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가고 있는데 이 라파엘 전사는 뭐냐면 라파엘이라는 15세기의 르네상스 미술을 이끌었던 그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자가 라파엘 전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신고전주의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이성주의고 합리적이고 대생의
장착되어 있었다면 이들이 갖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림이라는 건 아름다워야 되고 인간의 미세한 감정들이 표현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잘 그려야 되고 예뻐야 된다라고 그리고 자연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양식을 갖고 있었어요. 꽃이라든가 문양이라든가 이게 화려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로제티는 극적 장면에 있었다는 이 장면. 그래서 하나의 주제지만 주제를 가지고 작가들이 자신의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이건 또한 프란체스코 하이에스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장면인데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로미오와 줄리엣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5일간의 사랑에 말하자면 슬픈 사랑에 막을 내리기 직전의 장면인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문을 피해서 첫날 밤을 지내고 난 후에 새벽에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헤어지기 직전의 키스 장면을 표현한 세 작가의 작품입니다. 라파엘 전사 말씀드려줬고요. 낭만주의 역시 말하자면 신고전주의가 갖고 있었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감정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까에 대해서 연구했던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아름다우신가요? 다 아름답죠?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렇지만 지금까지 낭만주의건 신고전주의건 어쨌든지 간에 19세기까지는 자신들이 어떠한 신화나 역사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테마와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기법은 자신들이 추구했던 기법들을 가지고 표현했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19세기 신고전주의, 낭만주의까지 예술이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전환을 그 이후에 낭만주의 이후에 이제 사실주의 작가 그리고 말하자면 상징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예술가들이 이제는 신화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 주제가 아니라 바로 예술가 자체가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모더니즘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작품들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봤던 내용과는 아주 다르게요. 이렇게 프란체스코 하이에스의 입맞춤이라든가 에르바르트 뭉크의 키스라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크리스토프 클림트의 키스의 이런 장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미술에서 너무나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프란체스코 하이에스의 이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이 작품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요. 이것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려낸 내용입니다. 뭐냐면 역사 안에서 16세기 때 말하자면 사랑을 느꼈던 그 두 자매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게 하이에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극적으로 바뀌게 되냐면 1870년이 되면 이탈리아가 19세기 때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독립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 시민 계급이 자라면서 이제 시민이라는 급부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념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이탈리아라는 곳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함부르크 왕국이 말하자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집정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함스부르크 왕가입니다. 근데 이 함스부르크 왕가에 대항을 해서 말하자면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어서요. 1870년 이후에 그리고 이탈리아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두 남녀의 사랑을 그리고 키스라는 걸 통해서 애국주의적인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게 지금 59년도에 만들었던 이 작품과 67년도에 그려졌던 작품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망토의 그 빨간색과 말하자면 초록색의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거고요. 여인이 입고 있는 파란색과 밑에 떨어져 있는 흰색의 천은 바로 뭘 나타내냐면 프랑스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스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표현할 수 있는
관계의 소통의 가장 첫 번째 단초라고 했을 때 이러한 작품들이 말하는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연결해서 애국주의적인 내용으로까지 변전하게 볼 수가 있고요. 에르마르트 뭉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징주의라고 해서 이제 이때는 이제 그림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종교나 신화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려졌을 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주제들만을 가지고 그려졌다고 한다면 이제 에른바르트 뭉크로 오게 되면 이제 예술이 인간의 어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들, 공포, 두려움, 그 다음에 질투, 애착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키스를 통해서 에른바르트 뭉크의 키스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두 남녀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키스라는 걸 통해서 남녀가 합의를 이루는 어떤 장면들을 뭉크가 이렇게 하나의 얼굴의 형상을 그리지 않은 남녀가 하나로 교차된 걸 볼 수가 있으면서 주변의 환경들은 에른바르트 뭉크가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어두운 색감과 형태와 그 다음에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크리스토프 클린트의 키스는 영원한 여인들이 꿈꾸고 있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구현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스타프 클린트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어서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여기 내용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구스타프 클린트의 제자가 바로 에곤 실러입니다. 에곤 실러는 28세밖에 살지 못한 천재화가라고 저희가 불리는데요. 구스타프 클린트가 말하자면 에곤 실러의 후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의 빈 분류학파를 만든 클린트는 에곤 실러의 천재성을 발견하면서 에곤 실러에게 아주 적극적인 후원을 했고 그리고 컬렉터들을 소개해주기도 하면서 에곤 실러가 갖고 있는 천재성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천재성을 말하자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는데요. 이 에곤 실러가 크리스토프 클린트의 키스라는 장면을 보고 1912년에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축기경과 수녀입니다. 근데 굉장히 패턴이 다르죠. 근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지금 구도상의 미학은 비슷합니다. 왜냐면 지금 클린트와 플로케가 사랑하기 직전에 어떤 키스의 장면이 드러난다면 이 추기경과 수녀의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적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음탕함을 그 당시 어떤 종교적인 상황을 비판하면서 추기경과 수녀라는 작품으로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저기 추기경과 수녀의 어떤 표정들을 보면 뭔가 감추고 싶은 은밀한 관계 속에서의 그들의 어떤 욕정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까를 에곤 실러가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이 에곤 실러 이 작품은 토스카니라는 광고 디자이너에 의해서 다시 패러디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있던 패러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지라는 건 어떠한 순간들을 포착하긴 하지만 이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새로운 독창성과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 광고 디자이너 올리베 토스카니는 베네동의 광고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사람이긴 한데요. 이 사람은 노이즈 마케팅에 아주 천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에곤 실러 이 작품을 너무 아름답게 저는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천주교 종교계에서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작품이긴 하지만 저희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영원히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녀와 추격경, 수녀와 신부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엄숙성과 어떻게 보면 외면적인 어떤 과장들의 어떤 내면을 에곤 실러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대와 성별을 초월하고 장르를 불문하며 훨씬 과감하게 이제 작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그 다음에 입체주의, 이제 팝아트, 현대미술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더욱 더 예술가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거침없이 표현했는데 이 로트렉의 이 작품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 어떤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로트렉 같은 경우는
그 울랑루즈라는 곳에서 말하자면 춤추는 무희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무희들의 장면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담았는데요. 그 후기 인상주의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인상주의 이후에 어떤 빛이라는 형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인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과 감성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나타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 너무나 잘 알고 입체주의 설명을 안 드려도 알고 있는데, 이제 예술의 어떠한 진실의 어떠한 방법들이 시대성을 바뀌면서 양식이 변화했을 때 입체주의가 가장 파격적인 방식을 나타냈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술의 그림의 기법의 어떤 방식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의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오브제적인 피사체와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할까에 중점을 뒀던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예술로 얘기했을 때 진실한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말하자면 19세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말하자면 피카소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말하자면 다양한 측면에서 진실된 이미지들을 다시 2D라, 그러니까 2D라는 화면 안에 구축했던 건데요. 이 작품은 피카소가 80세 이후에 자클이라는 자신의 부인과의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장면들을 이렇게 69년에 3개의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공식적으로는 피카소는 7명의 여인들 간의 아주 불륜을 저렸던 작가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에 두 번째 이제 자클린, 그러니까 8번째 마지막 부인인 자클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식적인 결혼을 한 자클린인데 거의 나이가 한 40세 이상의 차이가 났었지만, 자클린이 피카소를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젊은 청년과 결혼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외적인 외모는 늙었었지만 그 피카소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성, 그리고 예술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젊은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굉장히 다이나믹함을 자클린은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작품이 아주 개인적인 키스의 방식들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어떤 욕구, 욕정, 사랑, 애정, 질투, 비근의 어떤 내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로이 리히텐슈타인, 키스라는 장르의 팝아트는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팝아트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팝아트는 바로 뭐냐면요, 모더니즘 미술까지 넘어오면서 그래도 작가들에게 주제에 있어서는 자연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인간과 자연, 아니면 전설이나 시나 아니면 역사화였다면, 이제 팝아트로 오게 되면서 196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것들이 자연을 대체한 주제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팝아트가 그냥 애니메이션을 따라서 그린 것이 아니라,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바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만화의 주제가 바로 자연과 똑같은 오브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예술이라는 하나의 대중매체의 팝아트적인 양식으로 그렸던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팝아트를 이해하면 이 키스 장면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림이라는 것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크 스크린 방식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 망점이라든가 라인을 굵게 그린다든가, 그리고 색채를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키스의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신비로워하면서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르네 마그리트. 초현실주의 작가에 소속되기도 하지만, 르네 마그리트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예술 양식에 있어서 예술가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창조적인 방법들을 표현하는 것들에 정착해 있었다면, 르네 마그리트는 예술을 철학의 분야로 더 확장시킨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보고 아름다움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술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생각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얀 베일을 써서 이 두 남녀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은 왜 이런 장면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정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일에 쌓여서 우리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연애란 무엇인가,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뭐랄까 황홀하게 보여주는 작가가 저는 르네 마그리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이 안에는 르네 마그리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어떤 슬픔들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마그리트가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진실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술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술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술을 왜 아름답게만 느껴야 하는가, 어떠한 사고의 확장을 시키는 철학적인, 문학적인 장르처럼 예술도 그러한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림이라는 게 현존하는 어떠한 실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초현실적인 어떤 세계로의 확장을 이뤄줬던 작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짧지만 선생님들께 말하자면 18세기 로코코를 지나면서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초현실주의까지 넘어오면서 선생님들께 강의를 들었는데요. 오늘의 강의 재밌으셨습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강의를 짧게 보면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농후한 키스라는 테마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강의를 나눴던 건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바로 무엇이냐? 소통하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감각적인 소통 또한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기쁨들을 무엇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양미술사 차은영이었습니다.